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 그림 속의 할머니가 울고 계신데요. 눈물이 떨어지는 모습이 참 안타깝게 느껴지네요. 도대체 어떤 사연으로 할머니가 울고 계신 건지 함께 이야기 들어보시죠. 딸이 좋아하는 물김치를 담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현관 비번을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김새 문이 열리고 성큼 들어오는 실루엣이 익숙하대요. 사위였습니다. 내일 줄 알았어요. 이 삼복도에 김치는 왜 담그신대요? 아이 그리고 에어컨은 왜 안 트셨어요? 이 전기세 얼마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더위 먹고 쓰러져 병원 가면 치료비가 10배는 더 나온다고요. 사위가 리모컨을 집어들더니 에어컨을 켰습니다. 김새 집이 시원해지더군요. 시원한 건 좋지만 전기세가 무서워지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옛날 사람들이 다 그렇죠. 괜찮다니까. 선풍기면 충분한데. 뭐가 충분해요? 지금 집안 온도가 29도인데. 진짜 이러다 아이 큰일 나신다니까요. 잔소리는 진짜 괜찮다니까. 그나저나 식당은 어쩌고 준비 안 해? 준비야 어젯밤에 대충 했으니 괜찮아요. 효진이가 아침 준비는 할 거고. 아예 어머니 이럴 것 같아 식당 가는 길에 들른 거예요. 에어컨 끄지 마세요. 저 나중에 또 와서 확인할 테니까. 다 아셨죠? 한바탕 잔소리를 들어놓고 나서야 사위가 집에 왔었답니다. 나가면서도 그놈의 에어컨 타령은 잊지 않네요. 다 저를 걱정해줘서 하는 소리란 건 알지만 그래도 제 맘이 편하지가 않답니다. 저희 집 전기세가 사위 통장에서 빠져나가거든요. 저놈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버젓이 아는데 단돈 1,000원이라도 줄여주는 게 맞죠. 사위가 가고 10분 정도 기다렸다 에어컨을 껐습니다. 집안을 메웠던 찬공기가 다시 후텁지근해지자 잊었던 열기가 다시 살아나는 게 느껴졌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참을 수 있답니다. 이까 더위야 참으면 그만이니까요. 사시사철 가릴 것 없이 제 숨통을 옥죄어왔던 그때에 비하면 지금 느끼는 이까 더위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새삼 사위가 고마워지더라고요. 얼른 하던 일을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사실 물김치는 딸이 좋아하는 거기도 하지만 진짜 목적은 사위 때문에 하는 거랍니다. 사위가 물김치에 국수 말아서 뚝딱 해치우는 모습이 그리 좋을 수가 없었어요. 얼른 물김치 마무리하고 저희 사위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시면 저희 사위 칭찬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저만 알고 있기가 아까운 놈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전 6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이 세상에서 저를 가장 아껴주는 딸과 사위를 가진 여자죠. 남편은 20여 년 전에 저와 딸을 버려두고 떠났답니다. 다투기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가족에겐 끔찍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뭐합니까? 저희만 남겨놓고 자기 혼자 편하자고 간 사람인데요. 그때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는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콩팥이 부실하기는 했지만 그것 말고는 어디 하나 아픈 데가 없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갑작스런 사고로 제 곁을 떠나간 그 사람이 떠오르니 또 마음이 울적해집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제가 양구에서 부모님의 식당을 도우던 때였습니다. 군부대 근처에 있던 곳이라 부사관들이 많이 찾던 곳이었어요. 당시 남편이 중사로 근무하던 데였답니다. 아시겠지만 군인들은 여자만 봐도 난리가 나는 사람들 아닙니까? 덕분에 제가 식당을 찾아오는 젊은 군인들의 구애를 꽤나 많이 받았답니다. 그런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었지만요. 새까맣게 그을린 얼굴에 짧은 머리를 지닌 남자들이면 다 똑같아 보였거든요. 근데 남편은 안 그랬어요. 분명히 직업 군인인데도 뽀얀 얼굴을 하고 있었거든요. 눈에 안 띌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다른 군인들과는 다르게 제게 그 흔한 슈퍼 한 번 안 던진 사람이었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도 몰래 눈길이 갔어요. 그래도 제가 여잔데 먼저 대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마 그 일이 없었다면 남편과 만나게 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말이어서 다들 조금 한가로운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이거예요. 평소에도 저를 좋다고 따라다니던 중사 하나가 낮부터 술을 마셨는지 얼굴이 불쾌한 상태로 저희 식당에 들어왔답니다. 잦은 일은 아니지만 드문 일도 아니어서 평소처럼 주문을 받고 들어오려는데 글쎄 그 사람이 갑자기 제 손을 잡지 뭐예요. 왜 이러세요? 또 오세요. 하이 진짜 너무하네. 이 정도면 차는 한 잔 마셔야 하는 거 아닌가? 제가 그쪽이랑 왜 차를 마셔요? 술 취했으면 곱게 밥 먹고 가요. 빨리 나요. 싫은데. 나랑 차 마신다. 그러기 전까지는 안 놓을 거야.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술이 들어가니 평소랑은 다르더군요. 홀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자 아빠가 나오셨답니다. 그걸 보고는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당장 손 안 놔. 술 처먹었으면 들어가 곱게 잠이나 자. 나이가 제 아빠라면 당연히 그럴 일이었죠. 게다가 부대 앞에서 군인들만 상대하던 분이셨으니 금세 해결될 거라고도 생각하셨고요. 근데 그날은 좀 달았어요. 아마 술을 생각보다 많이 마신 탓이었을 거예요. 아빠의 호통에도 제 손을 놓지 않으니 아빠가 화가 많이 나셨어요. 당시 아빠 나이가 50대 후반이긴 하셨어도 웬만한 젊은 친구 못지않게 힘이 있으실 때였거든요. 아빠가 힘으로 그 사람을 뜯어내려 했는데 안 됐답니다. 아무리 술이 취했다 해도 한참 때 나이의 군인이니 아빠가 감당이 안 됐어요. 가볍게 뿌리치려던 거였는데 아빠가 저만큼 밀려나가셨답니다. 금세 식당이 시끄러워졌어요. 그 사람은 그걸 보고도 여전히 저한테 죽은거리는 걸 멈추지 않더군요. 엄마가 나와서 신고한다고 윽박 지르기까지 했음에도 막무가내였어요. 참 난감하더라고요. 말만 그랬지 신고는 사실 힘들었거든요. 저희가 신고를 하면 그 친구가 곤욕을 치르게 될 거라니 그럴 수도 없었어요. 부모님에게는 다 아들 같은 친구들이니 그러실 수가 없었죠. 이도 저도 못하고 옥신각신하던 그때였어요. 야, 이 새끼야. 술 처먹고 하는 짓이 고작 그거냐? 너 진짜 군기 교육 때 가야 정신 차리지? 당장 놔. 계급은 같았지만 사실 남편이 그 사람보다 하급자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수습부대가 달라서 부하는 아니었지만요. 남편의 고성에 잠시 멈칫하던 그 사람이 남편이 자기보다 하급자인 걸 알고 더 큰 소리를 지르며 남편에게 때릴 듯 다가섰답니다. 누가 봐도 상대가 안 될 것 같은 모양새였어요. 그리 크지 않은 체구에 뽀얀 얼굴을 한 남편과 달리 그 사람은 덩치도 컸고 새까맣게 그을린 얼굴과 단단한 몸이 진짜 한 싸움 할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저도 괜히 걱정이 될 정도였어요. 근데 결과는 전혀 단판이었답니다. 그 사람이 휘두른 주먹을 피한 남편이 내지른 주먹 한 방에 그 사람이 바로 바닥에 구꾸라졌답니다. 그만하자. 더 문제 커져서 나란히 영창 가고 싶은 거 아니면 뭐 왜 안 들어가고? 그 사람의 일행인 듯한 군인들에게 남편이 한 소리 아니 그제야 그 군인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가더군요.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됐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 제가 인사를 주고받게 되었고 그러다 연애란 걸 하게 됐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저보다 2살 더 어리더라고요. 부모님은 제 연애가 그리 탐탁지는 않으셨대요. 요새야 직업군인이면 이런저런 혜택도 많고 연금도 크니 좋은 신앙감이 됐다지만 예전엔 안 그랬거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딸이 고집을 부리니 당연히 둘이가 없으셨죠. 그렇게 연애를 하고 저희는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군복을 벗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군인에 탐탁지 않아 하시던 부모님의 영향도 있었지만 가장 컸던 건 남편의 몸 상태 때문이었답니다. 남편이 원래부터 신장이 안 좋았어요. 시어머니 말로는 집안 어른들 가운데서 그런 분이 있다시는 걸 보면 태생적으로 그 집안에서 내려오는 유전자 때문이지 싶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제 딸까지 고생한 걸 생각하면
진짜 마음이 쓰리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그것만 아니라면 남편은 정말 건강한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너무 몰랐던 거죠. 제 아무리 건강해도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병까지 다스릴 수는 없단 걸 왜 몰랐는지. 그럼에도 제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았답니다. 남편은 저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줬거든요. 군대를 나온 남편은 아는 선배의 공장에 들어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야근은 물론이고 심심찮게 철야도 해가면서 부지런히 돈을 모았어요. 그러면서도 저를 참 많이 아껴주었답니다. 다들 저런 남편 없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 저도 남편만 믿고 행복하게 살았던 거였고요. 너무 사이가 좋아서였나 봅니다. 단 하나 아쉬웠던 게 저희 사이에 애가 들어서지 않았단 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시어머니한테 은근히 구박을 받기도 했어요. 물론 그것도 많이는 못하셨어요. 남편이 알고 나서 한바탕 쇼를 했거든요. 엄마, 채훈이한테 애 이야기했다면서 키우지 마. 뭘 그러지 마. 넌 그새 일러 바친 거냐? 일러 바치기는 뭘 일러 바쳐? 이야기하다 말이 나와서 안 거지. 아무튼 애 문제로 저 사람 혼내지 말라고. 혼날 거면 혼나야지. 우리 집의 자식이라고는 너 하나인데.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대를 잇는 게 가장 큰일인 건 당연하잖아. 네 이메일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우리 병원 가서 검사했어. 아이들가 문제래. 정답수도 적고 활동성도 떨어진다고. 그래서 애가 안 생기는 거래. 그러니까 저 사람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라고. 뭐라고? 아이고 윤호 아빠 이 일을 어쩐대요. 시어머니가 사색이 되시더라고요. 자기 아들 씨가 부실해서 자손이 안 들어선다니 그러실 수밖에 없으셨죠. 시어머니만큼은 아니었지만 저도 놀라긴 했어요. 남편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었거든요. 병원에 간 적도 검사를 받은 적도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시어머니로부터 저를 보호하기 위해 그런 거짓말을 한 거였답니다. 참 고마운 사람이죠. 그날 이후 시어머니가 손자 문제로 저를 타박하는 일은 사라졌답니다. 그래봐야 다른 문제로 꼬투리를 잡으시던 분이었지만요. 그래도 충분히 참을 수 있었어요. 남편이 저를 보호해주는 거라는데 겁내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만큼은 아니었지만 저도 아이를 기다리긴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2년 후 아이가 들어섰고 내 딸 효진이가 세상에 태어났답니다. 다들 엄청 좋아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이 아닌 딸이라는 이유로 조금 뜨악한 표정을 지긴 하셨지만 상관없었어요. 제기는 무엇보다 예쁘고 소중한 아이였으니까요. 남편도 당연히 그랬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부터는 더 열심히 살아주었어요. 저희 두 사람은 배불리 입히고 먹이는데 목숨을 걸다시피 했거든요. 아마 그래서인지도 모르겠어요. 남편의 콩팥이 점점 더 매이성을 부렸거든요. 몸도 안 돌보고 열심히 일한 대가 같은 거였어요. 더 이상 약물 치료로는 불가능해졌답니다. 일주일에 3번 투석 치료를 해야만 할 정도였어요. 그래봐야 그 역시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더라고요. 근본적인 치료는 신장 이식을 해야만 한다는 의사의 말을 행여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답니다. 안 돼. 안 그래도 허약한 사람인데 효진이 잘 키워야지. 그래서 이러는 거야. 효진이 잘 키우려면 나도 당신도 건강해야 하잖아. 싫어. 이제 꼭 당신 고생만 시켰는데 그걸로도 모자라 당신 신장까지 받으라는 거잖아. 나 장인 장모님 얼굴 못 보게 할 거야. 제가 제 신장에 남편에게 주겠다고 그랬답니다. 남편이 펄펄 뛰더군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면서요. 평소에는 참 순한 사람이 가끔 한 번씩 고집을 부리면 누구도 못 먹는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제가 누굽니까? 아내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만은 남편의 고집을 꺾을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수술을 했어요. 다행히 수술이 잘 돼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고요.
진짜 더는 걱정할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가족을 아껴주는 남편이 있고 누구보다 예쁘게 자라주는 딸도 있었으니까요. 너무 행복하면 하늘이 질투를 한다더니 제가 그랬네요. 수술 1년 후 공장에서 철혈을 하고 오던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답니다. 남편의 동료가 몰던 차가 길 밖으로 굴렀던 거였어요. 경찰 말로는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더라고요. 두 사람 다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멀쩡한 얼굴로 회사를 다녀온다던 사람이 얼굴 끝까지 하얀 천을 뒤집었을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그건 엄연한 사실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허망한 이별 앞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남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답니다. 우리 이제 절대로 못 헤어지겠다. 왜? 헤어지고 싶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당신 심장을 하나씩 나눠가진 사이인걸. 이제 우리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야 돼. 같은 심장을 나눠가줬으니 이왕이면 죽을 때도 나란히 죽었으면 좋겠다. 싫은데 난 당신보다 하루 더 살고 갈 거야. 한날 한시에 죽고 싶다던 사람이 그렇게 가버리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유진이를 생각하면 힘을 내야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자식 잡아먹은 환행년이라고 욕하는 시어머니의 말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진짜 남편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참 나쁜 생각이지만 그땐 그러고 싶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언니, 정신 좀 차려. 휴진이는 어쩌라고. 그래, 쉬고 싶으면 죽어. 휴진이는 내가 데려가서 내 딸로 키울 테니까 마음대로 해. 주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니 종은이가 더는 참지 못하고 화를 내더군요. 종은이는 제 동생 같은 아이였습니다. 남편이 저녁을 하고 들어간 공장에서 만난 친구의 아내인 그 아이는 저보다 3살이 어렸답니다. 사는 처지도 비슷하고 남편들끼리도 친하니 종종 만나거든요. 하는 짓이 어찌나 살가운지 꼭 여동생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평소 동생이 없었던지라 전 종은이를 친동생처럼 대했어요. 종은이도 그랬어요. 제가 친언니라고 생각하며 따랐거든요. 진짜 종은이가 절 많이 위로해줬어요. 사실 그럴 처지가 아니었거든요. 종은이 남편 그러니까 민규씨가 남편이 죽기 한 해 전 바람이 나서 다른 여자랑 같이 도망을 간 상황이었답니다. 정말로 힘들었을 텐데 종은이는 아들인 정호를 잘 키우겠다며 열심히 살았거든요. 자기 일만으로도 차고 넘치기 힘든 아이였지만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자 자기 일 다 좁다시피 하고 저와 휴진이를 챙겨주던 그런 심성고운 아이였어요. 덕분에 제가 한 목숨 부지할 수 있었답니다. 장담할 순 없지만 종은이가 그때 제 옆에서 저를 위로하고 혼내주지 않았다면 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었답니다. 안 그래도 친동생 같던 아이에게 그런 신세까지 지고 나니 종은이가 한층 더 애틋해졌어요. 사정은 다르지만 둘 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동병상련을 느끼며 자매처럼 살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제 딸 효진이와 종은이의 아들 남준이가 동갑이었거든요. 두 놈도 마치 진우누이처럼 친구처럼 그렇게 사이좋게 지냈답니다.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100번 나다는 말은 저희를 두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렇게 환갑 가까이 살아왔습니다. 저와 종은이는 함께 식당을 꾸려가며 그리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었죠. 두 아이들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잘 자라주었고요. 유진이는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고 남준이는 저축은행에 취직을 했습니다. 둘 다 번듯한 직장을 다니니 서서히 욕심이 생기더군요. 몇 번 종은이한테 말한 적도 있지만 아무래도 제가 남준이를 쭉 지켜보고 살았다 보니 남준이가 제일 사위였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답니다. 아들 같은 놈이긴 했지만 그건 그냥 느끼는 거였으니까요. 사위라면 진짜 제 가족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남준이 연애하는 거 아니지? 자세한 말은 안 하는데 그런 거 같아. 주말에 어디 안 나가고 집에 있는 거 보면 그런 거겠지. 효진이도 그래. 둘 다 어디 모자라는 것도 없는 것들이 왜 연애를 안 하나 몰라. 그럴 거면 둘이 사귀면 좋겠구먼. 그러게, 나야 좋지. 효진이가 내 며느리가 되면 걱정할 게 없겠다. 맨날 덜렁거리는 저놈한테는 효진이처럼 딱 부러지는 애가 제격인데. 우리끼리 이런 말 하면 뭐래. 두 놈이 좋다고 그래야 하는 건데. 그게 쉽겠니? 어려서부터 친남매처럼 지내왔으니 연애 감정이 생기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거고. 그냥 우리끼리 혼인신고 해버릴까? 괜찮은 생각이네. 근데 장모 자리가 좀, 뭐야. 그러는 시어머니 자리는 괜찮아서 내가 이러는 줄 아니? 시어머니 자리가 어때서 최고구만, 하하. 정말 흉어물 없는 사이였답니다. 서로 못할 말이 없는 그런 사이였죠. 애를 키우면서 생기는 고민은 물론이고 혼자 사는 여자의 애완조차도 가리지 않고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 흔하겠습니까? 남편이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남편에게도 하기 힘들었던 말들조차 종은이한테는 주저없이 털어놓을 수 있었으니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늙어가고 그렇게 나란히 죽을 거란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종은이는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어느 날 종은이가 가게에 나오질 않았어요. 아무리 아파도 가게에 나와서 일손을 거들던 아이였습니다. 자기가 안 나오면 나 혼자 고생할 거다니 그게 싫어서라도 가게에 나오던 아이가 갑자기 연락도 없이 나오질 않으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죠.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전화도 받질 않더군요. 정말로 큰일이 일어났나 싶어 남준이한테 전화를 걸었답니다. 남준이도 전화를 받질 않더군요. 결국 가게를 닫고 종은이 집에 갔답니다. 배를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우편함에 각종 구치소 영수증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연체요금을 내라는 곳이었어요. 그 중에 대출금 상환을 알리는 것들도 있었고요. 얼마 전 일이 머리를 스치더라고요. 언니, 나 무슨 일인데 왜 말을 하다 말아. 아니야, 그냥 갑자기 할 말이 생각이 안 나네.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대충 아는 사이라면 그런가 했겠지만 전 좀 달랐죠. 20년을 진자매처럼 살았으니 표정 하나 눈짓 하나만 봐도 뭔가 불편한 게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었답니다. 분명히 무슨 할 말이 있었어요. 그게 서운했답니다. 우리 사이에 못할 말이 뭐가 있다고 결국 다그친 끝에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미안해. 남준이가 갑자기 돈 쓸 일이 있다는데 내가 돈이 있어야지. 사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종은이는 저보다 더 알더랬거든요. 저보다 많이 모았으면 모았지 적게 모았을 리가 아니었답니다. 그런 애가 돈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그래도 제게 거짓말을 할 아이는 아니었으니 무슨 사정이 있나 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상을 하고 있었던 거니 말을 했어야지. 얼마나 필요한데. 한 3천 정도. 미안해. 꽤 큰 돈이긴 했지만 종은이한테 그 정도 돈을 못 빌려줄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아니야말로 그냥 주라고 해도 선뜻 내놓았을 겁니다. 종은이가 없었다면 그 어려운 시절 무사히 버텨나갈 수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 길로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주었답니다. 자, 남준이한테 줘. 더 필요하면 말하고. 내가 예비 사위한테 미리 주는 거라고 생각해. 고마워 언니. 그리고 미안하고. 평소 같으면 예비 사위네 어쩌니 했다는 걸로 꼬투리를 잡으며 우스갯소리를 해야 정상이었는데 그날은 그저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이 다였답니다. 아무래도 단단히 큰일이 난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물어봐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그 끔찍한 일들은 피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제 딴에는 그게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나한테도 말하기 힘든 일인가 싶어 조금 시간을 주려고 했던 거죠. 제가 아는 충원이라면 시간이 걸려도 언젠가는 제게 다 털어놓을 거란 걸 아니까요. 그러긴 했습니다. 단지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는 게 문제였지만요. 그리고 당시 저를 어지럽히던 문제가 생긴 것도 종은이에게 온전한 신경을 못 써준 이유였습니다. 구씨 집안의 몹시 유전자가 유진이를 괴롭혔거든요. 유진이의 신장이 대학 무렵부터 말썽을 일으켰답니다. 아직 젊은 나이라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취직 후 스트레스가 많아진 탓인지 점차 상황이 나빠졌거든요. 그런 문제로 인해 종은이에게 온 신경을 못 써준 거였습니다. 그게 두고두고 한으로 남을 줄도 모르고요. 그게 한 달 전이었습니다. 제게서 돈을 가져간 이후에도 좀처럼 종은이의 표정이 밝아지질 않았어요. 무슨 일인가 궁금했지만 먼저 말을 안 하니 코치코치 캐물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도저히 못 참겠어서 물어보기는 했습니다. 너 진짜 무슨 일 있는 거지? 말을 해봐. 내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털어놓고 나면 네 속은 조금 나아지지 않겠니? 미안, 티 안 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언니한테 다 말할게. 미안해. 더 물었어야 했는데 종은이가 그렇게까지 말을 하니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른 끝에 종은이가 사라진 거였어요. 남준이도 마찬가지였고요.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모자가 사라지고 나서 꽤나 힘들었답니다. 제게 종은이는 친동생이면서 친구였고 때로 남편이었고 아내였던 존재이기 때문이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고민하기도 했지만 가족도 아닌 제게 그럴 자격은 없다더라고요. 종은이가 사라졌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돼요. 차곡차곡 시간이 흘러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답니다. 종은이를 기억 속에서 지운다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휴진이의 신장이 제대로 말썽을 부렸거든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환자분 나이에 비해 진행이 너무 빠르네요. 아무래도 가족력도 있고 스트레스도 심해서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투석 치료를 하겠지만 다음도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혹시 주변에 신장을 제공할 만한 분이 계실까요? 아무래도 레이서잖아. 일반인 공연은 여러 이유로 쉽지 않아서요. 휴진이에게 신장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댁 어른도 저희 부모님도 이 세상분이 아니신데다가 남편과 저 둘 다 혼자인 사람이니 친척 찾기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줄 수 있는 사람은 저였는데 전 그럴 수가 없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 신장 하나는 남편에게 떼주었으니까요. 하나 남은 신장이라도 떼줄 수만 있다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건 안 된다니 방법이 없더라고요. 할 일 없이 타인의 공여만 기다렸답니다. 우리나라가 장기 기증을 그렇게 안 하는 나라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우리 유진이의 망가진 신장을 대신해 줄 사람이 좀처럼 나서지 않았답니다. 하루가 다르게 앙상해져가는 휴진이를 보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도 이렇게까지는 힘든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부모 자식은 전륜이라는 건가 했답니다. 그렇게 애를 태워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핸드폰에서 띵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자 같은 게 온 거라고 생각하고 열었다. 깜짝 놀랐어요. 제 통장으로 누가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입금했다는 알림이었어요. 놀란 건 사실이지만 누구인지는 분명했어요. 제게 3천만 원을 보낼 사람은 종은이뿐이었거든요. 아쉽게도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었어요. 그저 죄송합니다란 표식이 다였으니까요. 그래도 종은이라는 건 확실했어요. 잊고 있었던 종은이가 떠오르자 안도의 한숨이 나더군요. 이렇게 돈을 보낼 정도면 그래도 큰 탈이 생겼다는 뜻은 아닐 테니까요. 그 시간이 지나자 서운하더니 곧 화가 나대요.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뻔히 알면서
연락도 없이 딸랑 돈만 보냈다는 게 너무 그렇더라고요. 그가 돈 없이도 잘 살아왔으니 돈이 아닌 다른 게 필요했거든요. 그때라도 종은이가 내 앞에 나타난다면 종은이를 잡고 효진이 이야기나 한 것 하고 싶었어요. 예전에 그런 말을 했거든요. 효진이 신장 언젠가는 이식해야 하는 거지. 언니가 형부한테 해준 것처럼. 그렇겠지. 그래도 아직 효진이가 젊으니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언젠가 그런 때가 올 텐데 그럼 어떡하지? 내 신장은 하나밖에 없으니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데. 벌써부터 걱정은 언니 말대로 효진이 어리잖아. 건강하니 크게 번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져도 걱정할 게 뭐야. 내 신장 2개잖아. 그리고 남준이도 있고. 아소라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긴. 듣고 나니 서운하네. 내가 언니 동생이고 남준이가 언니 아들인데 가족끼리 신장 하나 못 줄까? 왜 우리는 언니 가족이 아니라서 그래? 그런 얘기 아니란 거 알잖아. 너야 당연히 내 가족이지. 아무리 그래도 멀쩡한 신장 떼게 할 수는 없어. 2번 다시 그런 이야기 하지 마. 언니야말로 그런 말 하지 마. 우리가 가족이라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가족이라 해도 쉽게 결정 내리지 못할 문제였는데 종은이는 너무 당연하다는 듯 한 채의 망설임 없이 자기나 남준이 신장을 떼준다고 말을 했답니다. 제가 그 애들한테 받은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저는 해준 게 없으니 생각할수록 미안하더라고요. 3천만 원으로 그 애들이 제게 준 걸 갚을 수는 없었답니다. 그러니 그때라도 나타날 일이었어요. 그럼 아무 일 없다는 듯 예전처럼 대할 수 있었답니다. 그러나 2 사람은 끝끝내 제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보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 종은이가 스스로 나타나지 않는 이상 제가 찾아낼 방도가 없었답니다. 그런 생각으로 머리를 어지럽힐 무렵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 땡땡병원 이영우입니다. 기쁜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려고요.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주더군요. 유진이에게 신장을 제공할 사람이 나타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종은이 일로 어지러웠던 머리가 단박에 맑아질 그런 소식이었죠.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답니다. 마음은 알겠지만 병원 정책상 공여자 정보는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환자분은 마음 편하게 건강관리 잘하시고 제대로 수술받아 건강 회복하시는 게 공여자분의 성의에 보답하는 길이고요.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신장을 주신다는 그분께 감사를 전하고 싶었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 할 수 있는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렇게 보름 후 효진이의 수술이 시작되었답니다. 신장 이식의 수술 자체로는 그리 힘들지 않다는 걸 잘 알거든요. 이미 한번 해본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걱정되는 거라곤 부작용 정도였지만 효진이가 입원한 병원 선생님들의 실력이 워낙 뛰어나니 그것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었죠. 역시나 예상대로였습니다. 수술은 잘 됐습니다.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게 저희 의료진 판단이고요. 진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젠 효진이가 아무 걱정 없이 남은 생을 누릴 수 있다 생각하니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가 먹지 못했던 것들도 마음껏 먹일 수 있다 생각하니 그 역시 행복했고요. 행복이란 게 이런 거구나 싶어지던 그때였습니다. 집에 가서 뭐 좀 챙겨와 효진이의 병실로 가던 그때였습니다. 제 앞쪽에서 링거 지지대를 밀고 가던 환자가 보이더라고요. 건장한 남자였는데 걷는 폼이 그리 자유스럽지 않은 걸로 봐선 우리 효진이처럼 수술을 한 지 얼마 안 된 환자 같았어요. 선생님들이 힘들어도 운동을 많이 해야 회복이 빨라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 몸으로 그런 거라 생각하며 안쓰럽게 뒤를 따랐어요. 근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뒷모습일 뿐이었지만 굉장히 낯이 익었달까요? 너무도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혹시 싶어지대요.
발걸음을 재촉해 앞으로 향했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 쓰러질 뻔했어요. 남준아, 네가 여기 왜 있어? 엄마는 갑작스런 제 물음에 남준이가 입을 열지 못하더군요. 많이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러나 그것까지 살필 여력이 없었답니다. 남준이를 보았다는 사실이 저를 바보처럼 만들었으니까요. 남준이가 있다는 건 곧 종은이가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 제가 흥분하는 건 당연했어요. 이모, 너 어디 아팠어? 엄마는 당장 가자. 병실에 있는 거지?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남준이를 등 떠밀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제 마음이 급했답니다. 그럼에도 남준이는 좀처럼 걸음을 옮기지 않더군요. 그제야 남준이의 상태가 떠올랐답니다. 미안, 이모가 마음이 너무 급해서. 너 진짜 어디 아픈 거니? 안 그랬잖아. 네 엄마 병원에 있지? 어서. 아니다. 천천히 병실로 가자. 숨 쉴 틈 없이 이어지는 제 말에 남준이가 어쩔 줄 몰라 하더니 금세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지 뭡니까? 남준아, 왜 그래? 많이 아파? 이리 와, 이모한테 기대. 죄송해요. 이 초 때문에. 역시나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는 남준이를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남준이를 근처에 있는 의자에 앉혔답니다. 남준아, 울지 말고. 무슨 일인데? 이모한테 말해봐. 조금 이상한 감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별일 아닐 거라 생각했어요. 그냥 남준이가 저를 오랜만에 봐서 그러는 걸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남준이 입에서 나온 이야기를 들으며 몇 번이고 울음을 참아야 했거든요. 종은이가 어쨌다고? 아니지. 남준아, 그럴 리가 없잖아. 네 엄마 이제 환갑인데 아픈데 하나도 없는 애잖아. 종은이가 죽었다더라고요. 그것도 2년 전에. 심장마비셨어요. 죄송해요. 제가 집에 있었어야 했는데. 그랬으면 엄마 아픈 거 발견하고 병원 모셨을 텐데. 저 때문이에요. 정신 못 차리고 술만 마시느라 엄마를 방치했어요. 이모, 저 어떡해요? 남준이가 아기 때처럼 울었답니다. 자기 탓이라며 울기만 하는 남준이를 달래느라 전 종은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제대로 울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안 믿겼어요. 종은이가 누구 못지않게 건강한 친구였으니까요. 심장마비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사실이었어요. 한참을 울던 남준이가 좀 진정되고 나서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해줬답니다.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엄마랑 이모 편하게 보시고 싶어서 시작한 건데. 남준이가 주식을 했었대요. 처음에는 모아둔 돈으로 조금씩 하다 점차 욕심이 생겼다더라고요. 대출도 받고 했는데 손실이 많이 났다고 했어요. 그러다 하면 안 되는 짓을 저질렀답니다. 남준이가 다니고 있던 저축은행에 공금에 손을 댄 거였어요. 지금 부서에서 일하는 아이였으니 그게 힘들지는 않았대요. 금방 채워놓으려고 했어요. 근데 계속 손실이 나니까 그게 안 됐어요. 그런데 대출받은 업자에게 원금 상환하라는 독촉이 오니 더 많이 공금에 손을 댔고요. 그걸 엄마가 알았어요. 엄마가 모은 돈을 다 주셨는데 그걸로는 감당이 안 됐고요. 금고 감사 날짜가 다가오는데 이 돈을 막을 수는 없고 종은이가 힘들어했던 이유였습니다. 이 바보 같은 게 그런 일이 있으면 제대로 말을 했어야 했는데 그걸 감췄네요. 서운하다는 생각이 잠시 들었지만 그래선 안 됐어요. 종은이가 죽었다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데? 남준아 말 좀 해봐. 이모 지금 심장이 떨려서 종은이가 왜? 소리만 내지 않았지 이미 전 울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아이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데 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모, 술 좀 힘들어요. 다시금 남준이의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어디 아픈 모양인데 그런 아이를 잡고 너무 힘들게 했다는 걸 알겠대요. 미안. 이모가 너무 흥분해서. 너 어디가 아픈 거니? 수술한 것 같은데. 남준이가 제대로 대답을 못하더군요. 일단은 남준이를 데리고 병실로 갔습니다. 휴진이의 병실 2층 아래에 있더군요. 제가 남준이를 데리고 병실로 가자 간호사가 놀라대요. 두 분이 어떻게 같이 오세요? 혹시 아는 사이세요? 간호사의 반응이 좀 이상했어요. 저희 휴진이 병실증을 담당하는 간호사는 아니었지만 저도 아는 분이었거든요. 휴진이가 투석받을 때 담당이었으니까요. 네, 제 아들 같은 놈이에요. 우연히 만났어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흠칫 놀라더라고요. 해선 안 될 말을 한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서라뇨. 아니에요. 저 일이 있어서 이만. 간호사가 황급히 병실을 벗어나대요. 고개를 돌려보니 남준이 표정이 방금 전 간호사의 그것과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모르는 무슨 비밀이 있는 눈치였어요. 뭐니? 남준이 너 하는 거 있지? 뭔데? 주저하는 남준이를 한참 밀어붙였네요. 그리고선 비로소 진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휴진이에게 신장을 준 게 남준이었다더라고요. 한숨이 나오대요. 종은이가 말한 그 일이 진짜 이루어졌다는 거였으니까요. 왜 그랬어? 왜 멀쩡한 네 몸에 칼을 대냐고. 그럼 이모가 좋아할 줄 알았니? 엄마 유언 같은 거였어요. 엄마가 매번 그랬거든요. 용서받을 순 없겠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효진이 상태가 안 좋아지면 저보고 신장을 치라고 매번 그러셨어요. 저 사실 지난번에 이모랑 효진이 봤어요. 엄마 유언대로 이모가 주신 돈 다 마련해서 직접 드리려고 집에 갔는데 마침 택시에서 이모랑 효진이가 내리더라고요. 근데 효진이가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돈을 넣은 건 종은이가 아니라 남준이었답니다. 종은이가 매번 그랬대요. 빨리 돈 마련해서 저한테 빌려간 것보다 갚아야 한다고. 근데 그럴 수가 없게 되었잖아요. 종은이가 세상을 떴으니까. 그래서 남준이가 나머지를 다 마련하고 집을 찾았던 거였어요. 그러다 부적 상태가 나빠진 휴진이를 보게 되었고요. 그랬으면 들어왔어야지. 그래서 이모한테 말했어야지. 그러고 싶었는데 너무 죄송했어요. 저 때문에 엄마도 이모도 다 힘들어지신 걸 아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겠다면 이모가 말릴 걸 아니까. 그래서 병원에 사정 이야기하고 진행한 거예요. 절로 눈물이 나대요. 종은이가 얼마나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남준이가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종은이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남준이가 스스로 그러고도 남을 아이였어요. 남준이에게 휴진이는 친동기나 다름없는 아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니? 아니다. 이모 잠시 휴진이한테 다녀올게. 갔다 와서 이야기하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너 혹시라도 여기 떠나면 이모 진짜 실망할 거다. 너 이모 성격 알지? 세상 다 뒤져서라도 너 찾아낼 거란 거. 네. 어차피 못 가요. 이 몸이 이런 걸. 궁금한 게 한둘이 아니었지만 일단은 휴진이한테 갔어요. 누가 남매 아니랄까봐 휴진이도 링거 지지대를 밀고 열심히 다니고 있더군요. 저를 본 휴진이 얼굴에 웃음이 가득이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괴롭히던 병마가 사라졌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휴진이에게 남준이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야? 그 바보 같은 게 그랬다고? 어디 있어? 가자. 근데 엄마, 괜찮아. 종은이 이모 돌아가셨다면서. 어떻게 그래? 저를 재촉하는 휴진이의 눈에도 이미 눈물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종은이가 휴진이를 얼마나 예뻐했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몸만 멀쩡하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야 했을 일이었지만 둘 다 환자다 보니
조금씩 나눠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야기를 다 듣고 제가 종원이를 얼마나 괘씸하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 큰 고민이 저 혼자서만 짊어진 나쁜 것이었으니까요. 제게 조금이라도 기쁨을 했다면 힘들어도 잘 처리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종은이와 남준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전 재산을 다 내놓아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그러질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심장마비까지 겪어야 했던 걸 테고요. 그래서 감옥에 갔다고 얼마나 1년 6개월이요. 회사에서 대외적으로 알리지 마시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제가 횡령의 정보를 다 막지도 못했고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으려면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어요. 야, 이 바보야. 그랬으면 우리한테 말했어야지. 그랬으면 어떻게든 다 변제할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래. 엄마가 이모한테 3천만 원 빌린 거로도 얼마나 힘들어하시는데 우리 때문에 너까지 집이 있고 거리로 나서는 일은 안 되는 거잖아. 안 되긴 왜 안 돼. 우리들이 너희 그렇게 되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럴 거면 차라리 다 같이 손잡고 거리로 나가는 게 더 나았을 거다. 알아요. 이모는 그러고도 남죠. 그래서 엄마가 더 말 못한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엄마가 전세 보증금까지 다 뺐지만 횡령의 액수를 못 막아서 제가 감옥에 간 후에 엄마가 월세 조그만 걸 마련하셨어요. 거기서 거의 매일 제변해 오시고 남는 시간에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어요. 이모 돈 마련한다고. 저야 감옥 안에서 아무 일 안 할 동안에 그러셨어요. 저 나오고 보니 엄마가 반갑게 입어오셨더라고요. 저도 도와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저 매일 술만 먹고 돈만 출냈어요. 엄마가 그 고생하는 걸 보면서도 제 인생 끝났다고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괜찮다셨어요. 살다 보면 돌부리에 넘어지기도 한다면서 그렇게 거의 1년 이상을 일하시다가 그만. 전 그때도 술에 취해 있었어요. 엄만 저 때문에 그렇게 되신 거예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남준이가 괘씸해지대요. 지놈 때문에 종원이가 고생하다 그렇게 됐다 싶어서요. 근데 한편 생각해보면 남준이도 불쌍하긴 왜 한가지더라고요. 그런 총거를 지녔으니 이젠 제대로 된 일은 못할 거란 걸 잘 알았으니 낙담해서 술로 치댄 것일 거잖아요.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해도 남준이는 제 아들이나 마찬가지의 나이랍니다. 아들이 낙담하는데 그걸로 나무랄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괘씸한 건 남았답니다. 종원이는 어떻게 보냈니? 제대로 보셨니? 아니요. 장례식도 못 치렀어요. 엄마가 모은 돈이 있긴 했지만 제가 그럴 정신이 없었어요. 장례식도 못 치르고 화장만 해서 엄마 고향 근처에 모셨어요. 엄마가 가끔 술 드시면 말씀하시던 그곳에요. 이 나쁜 놈아, 장례식을 왜 안 해? 나한테 연락했어야지. 그랬으면 이모가 어떻게든 했을 거 아냐. 우리 종원이 불쌍해서 어째. 엄마 진정해. 남준이도 그럴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걸 거잖아. 나 태어나면 이모한테 가자. 가서 이모한테 이야기하자. 우리 왔다고, 보고 싶었다고. 너무 불쌍했어요. 그렇게 힘들게 살다 떠났는데 죽어서까지 제대로 된 집 하나 없이 떠들고 있을 종원이를 생각하니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 바로 고창으로 향했어요. 종원이 고향이거든요. 여기요. 남준이가 우리를 데리고 간 곳은 나지막한 산중턱이었어요. 커다란 소나무가 있는 그곳에 종원이가 잠들어 있다더라고요. 나무 밑에 엄마를 모셨어요. 남준이가 들고 온 삽으로 땅을 파답니다. 얼마나 팠을까요? 종원이의 몸이 담겨진 도자기가 나오대요. 그걸 보니 참았던 눈물이 터지더군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효신이가 그만 울라고까지 했을까요? 안 울 수가 없었어요. 평생을 고단하게 살았으면 죽어서라도 편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종원이는 죽어서도
그럴 수 없다는 걸 보고 나니 울음을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남준이는 고개를 들지 못하더군요. 두고두고 혼을 낼 일이었지만 당장 급한 건 그게 아니었답니다. 종은이를 어루만지듯 보자기를 정성껏 닦았어요. 그리곤 이야기했답니다. 이 몹쓸 것아, 나한테 이야기를 했어야지. 그리고 같이 해결하면 됐잖아. 너 절대로 용서 안 할 테니 그런 줄 알아. 진짜로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도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엄마, 이모 보시고 가자. 가서 제대로 모셔야지. 그래야 했어요. 더 이상 종은이를 이곳에 둘 순 없었답니다.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깝고 시설 좋은 납골당을 이미 알아봐 두었어요. 종은이를 언제든 만나러 올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곳에 종은이를 모셨답니다. 저와 종은이, 효진이와 남준이가 함께 찍은 사진도 넣었어요. 애들 어릴 때 식당 안 하는 어느 하루 다 같이 놀러가서 찍은 사진이었답니다. 비로소 종은이를 보낼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자 남준이가 인사를 하더군요. 자기도 가겠다는 뜻이겠죠. 가긴 어딜 가. 너 이모한테 혼날 일이 한둘이 아닌데. 죄송해요. 저 평생 이모한테 죄송해하면서 할게요. 엄마한테도요.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 잔소리 집어치우고 너 처방에 들어와서 살아. 제가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그러긴. 네가 지은 죄 다 갚아. 열심히 일도 하고 평생 네 엄마한테 미안해하면서 살아야지. 이모가 그거 다 지켜볼 거야. 그러려면 내 눈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고. 지놈이 아무리 고집을 부린다 한들 처음부터 내보낼 생각이 없었답니다. 제가 간호사한테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남준이가 효진이한테 신장을 주기로 하면서 몸 관리를 했답니다. 술도 끊고 밥도 잘 챙겨 먹었대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좋은 신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산 몸이 금방 좋아질 수는 없었을 겁니다. 예전에는 푸동푸동한 놈이었어요. 그러던 놈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으면 예전 그 모습이 하나도 남지 않았을까요? 그걸 보고도 모른 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도 이유는 있었어요. 종은이를 납골단에 모신 후 둘이서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저 혼자 한 이야기지만 종은이도 분명 그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종은아, 이제 편하게 쉬어. 남은 사람 걱정하지 말고 남준이는 내가 정신 차리게 할 거다. 옆에 끼고 쓰며 열심히 일도 하게 하고 먹이는 것도 제대로 먹여서 예전 모습으로 너 찾아오게 할게. 그러니까 넌 아무 걱정도 하지 마. 언니 말 믿지? 응 언니 미안해. 그래도 언니가 그래준다면 나 진짜 마음 놓을 것 같아. 남준이 잘 부탁해. 고마워. 분명히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사진 속 웃고 있는 종은이의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남준이를 내보내겠습니까? 그렇게 남준이는 우리 집에서 머물게 되었어요. 식당에서 일을 하게 했어요. 어차피 일반적인 직장을 찾는 건 힘들었으니까요. 그건 효진이도 마찬가지였답니다. 이제 몸이 멀쩡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어요. 직장 생활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데요. 다행히 저희 식당엔 사람 손이 필요했거든요. 자랑 같지만 단골들도 적지 않고요. 두 놈을 다 끼고 일하는 게 좋더라고요. 이젠 저도 조금 손을 놓고 싶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예기치 않았던 일도 생기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보니 두 놈이 오순도순 이야기를 하던거요. 뭐 어려서부터 친남매 같던 놈들이니 그런 모습을 본 게 한두 번은 아니었지만 분위기가 달라졌달까요. 예전엔 그냥 남매가 나누는 대화였다면 최근 들어서 보이는 모습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제 축이 트는 리가 없었답니다. 아무래도 신장을 나눠 가진 사이여서 그런 게 아닐까 싶더군요. 제가 남편에게 신장을 주고 그랬던 것처럼 두 아이도 서로 신장을 공유하면서
뭔가 끈끈한 게 생겼지 싶었거든요. 제 예상이 맞았답니다. 두 놈이 뽀뽀를 하다가 제가 들어오니 후다닥 떨어졌거든요. 엄마, 그게 아니고, 이모, 뭐, 나 본 거 없는데. 프라이팬이 어디 갔지? 뭐 오래 썼으니 새 걸로 사려던 참이긴 했다. 엄마 마트 좀 다녀올게. 프라이팬 사와야겠다. 이것저것 하면 1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싶네. 그렇다고 다녀올게. 가게를 나서는데 왜 그리 웃음이 나든지요. 이 모습을 종은이가 봤어야 하는 건데 말이죠. 정말로 좋아했을 거거든요. 결국 두 놈은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하더군요. 저야 당연히 환영할 일이었고요. 그렇게 두 놈을 맺어주기로 하고 종은이의 납골당을 찾았답니다. 이전까지는 언니의 자격이었다면 그때는 사돈으로서 찾았다는 게 달라진 거였습니다. 종은아, 아니 사돈, 효진이랑 남준이가 결혼을 하겠다네. 사돈은 어떻게 생각하나 해서 왔어. 좋지. 왜? 아직도 효진이는 좋은데 장모 자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럴 건가?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사돈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내가 밀어붙일 거니까. 우리 종은이가 푸른색 저고를 입고 앉아있는 모습을 못 보는 게 조금 안타깝지만 걱정 마. 내가 두 녀석 행복하게 사는 거 매번 와서 이야기해 줄 테니까. 어쩌면 손자루고 볼지도 모르고 또 올게. 대답을 들을 순 없었지만 아마 종은이도 좋아라 할 게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종은이와 제가 진짜 가족으로 맺어지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결혼하고 나서 저는 식당 일에서 거의 손을 떼게 되었답니다. 좀 지치기도 했고 두 아이들이 워낙 열심히 하니 굳이 제가 일하지 않아도 괜찮을 거란 생각도 들어서요. 역시나 잘하더라고요. 그래도 가끔 어설픈 모습이 눈에 띄긴 하지만 그런 걸로 잔소리를 하면 안 될 거지 싶었어요. 나이 든 사람이 잔소리 많은 것만큼 꼴사다운 게 없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긴 해요. 제가 잔소리를 안 하니 남준이가 잔소리 대마원이 든 거예요. 더운데 에어컨 안 켠다고 잔소리, 추운데 보일러 켜게 된다고 잔소리는 기본이고요. 끼니마다 밥 먹지 않는다고 잔소리도 기본 레퍼토리랍니다. 그건 말고도 무수한 잔소리를 시전 중이랍니다. 더 얄미운 건 효진이가 그 잔소리를 더 부추긴다는 거예요.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를 여실히 깨닫고 있는 중이죠. 그래도 좋습니다. 다 저를 아끼고 사랑하니 하는 잔소리라는 걸 아니까요. 가능하다면 오래오래 이 잔소리를 즐기고 싶답니다. 종은이는 좀 서운해하겠지만 이해해주겠죠?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두 인연이 만나 진짜 가족을 이룬 이야기였네요. 종은이 이모가 너무 일찍 돌아가신 게 안타깝습니다. 세상에 남은 자녀분들이 앞으로 행복하게 사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네, 네.